내 이름은 태식이다. 58살이고 서울에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작년에 명예퇴직했고 지금은 빌라 하나 사놓고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다.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기 창피한 얘기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한번 털어놓고 싶었다. 올해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79살이셨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라 우리 가족 모두 충격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밭에 나가셨다가 그냥 쓰러지셨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60년 넘게 농사 지으셨던 아버지였다. 동네에서는 인품 좋기로 소문났던 분이셔서 장례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3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첫날부터 문상객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농협 직원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른들, 다들 아버지를 기억하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어머니는 문상객들을 맞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계셨는데 밤이 되면 방에서 홀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날 밤엔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은근히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태식이는 서울에서 잘 나가고 태수는 여기서 농사만 짓고 참 형제가 다르게 살았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집이 좀 오래되긴 했어도 터가 좋잖아. 요즘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아직 아버지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태수라고. 나보다 6살 아래다. 이놈은 평생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대학도 지역 대학 나오고 결혼도 안 하고 쭉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농사일 도우며 살았다. 우리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었다. 나는 뭐든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익힌 습관이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부터 찾고 감정보다는 현실을 우선 생각한다. 반면 태수는 완전 반대다. 감정적이고 의리를 중시하고 계산보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태수가 좀 답답했다. 능력도 있는 놈이 왜 계속 시골에서만 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몇 번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놈은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다면서 계속 거절했다. 그때는 그냥 의리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태수는 진짜로 부모님이 전부였던 것 같다. 나는 가족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모님께 바친 거였다. 뭐 그래도 효자는 효자였다. 내가 인정한다. 아버지가 치매 기미가 보일 때도 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실 때도 전부 태수가 챙겼다. 나는 서울에서 가끔 내려와서 병원비 주고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태수가 들어왔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도 못 나눴던 상황이었다. 형, 수고 많았어. 왔구나. 어머니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다. 아버지 옷을 끌어안고 계속 우시더라. 74살인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 충격이 클만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태수야, 이제 집이랑 땅 얘기 좀 해야겠다. 태수 얼굴이 굳어지더라.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 싶었나 보다. 사실 나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 법무사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상속 절차도 알아보고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일 처리하는 건 익숙했으니까. 집은 내가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태수가 눈을 크게 떴다. 완전히 예상 못한 얘기였나 보다. 내 말이 틀렸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지난 30년간 이 집안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한 게 누구다? 바로 나다. 태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180만 원, 대학교 4년 등록금 총 800만 원, 전부 내가 댔다. 아버지 수술비 350만 원도 내가 보냈고, 어머니 무릎 수술비 200만 원도 마찬가지였다.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다. 30년 동안이면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만 원이다. 거기다 명절 때마다 용돈, 급한 일 있을 때마다 보낸 돈까지 하면 2억은 넘을 거다. 나는 이 모든 걸 태수한테 차근차근 설명했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반박하기 시작했다. 태수가 하는 말은 이랬다. 자기는 평생 여기서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였다. 매일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밤에 깨서 화장실 모시고, 이런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는 거였다. 솔직히 그 말 들으니까 좀 찔리긴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맞다. 그런 것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이런 걸 태수가 다 댈 수 있었을까? 태수가 그럼 자기는 뭘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논밭을 주겠다고 했다. 어차피 농사는 태수가 더 잘 알잖나. 하지만 태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논밭이 얼마짜리냐는 거다. 산골짜기 다랭이 논 몇 마지기하고 밭대기 조금이 전부인데 이 집과 비교가 되느냐는 거였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시는 상태였다. 아버지 조끼를 아직도 품에 안고 계셨다. 어머니는 우리 목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가 평생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냐?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거였다.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다. 이웃집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가 법정 갈 때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아버지 말씀이 형제는 남보다 못하게 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셨다. 벌써 잊었냐?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진짜 가슴을 찔렀다. 너희 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손에 물집이 터져가며 하나하나 벽돌을 날랐다. 겨울에 시멘트 반죽하느라 손가락이 터져서 피가 날 때도 있었어. 그 집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걸 본다면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현실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뤘다. 50년 된 이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린 시절이, 추억이 모두 담긴 집인데,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며칠 뒤 태수가 전화를 했다. 형,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한번 만나요. 그 목소리가 평소의 태수와는 달랐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순간 알았다. 태수도 이제 달라졌구나. 우리는 그날 만났다. 그리고 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들을 확인하게 됐다. 30년 넘게 쌓인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우리 형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제의 죽음이 시작된 거였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